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금바퀴 백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이제는 타이밍. 멤버야. 반고라고 하죠, 반고. 반고죠. 감사해요. 제가 오늘 저희 할 책이 소설책인데요. 이게 소년의 시각이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여자 셋이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이 소년의 삶에 공감을 할까? 궁금했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책은요. 줄리안 반스의 장편 소설이고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Sense of an Ending이에요. 영어 제목이랑 한국 제목이랑 좀 다르죠? 완전 반대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는 우선은 더 센스 오브 엔딩이라는 게 확 와닿진 않았어요.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 엔딩을 예감한다잖아요. 엔딩의 예감 이 직역일 텐데 정작 이 제목이나 어쨌든 이 내용이나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책을 읽고 얘기를 해봐야 이 한국어 제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나도. 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줄리안 반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이분은 46년생이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유럽 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전 사실 이분의 시대의 소음이란 책을 먼저 봤거든요. 시대의 소음이 이제 스탈린 시대에 활동했던 러시아 천재 음악가 이야기라서 정치적 위협을 당하면서도 음악을 하는 이야기라서 되게 충격적이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 책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또 그 시대의 다음 시대의 이야기더라고요. 또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줄리안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을 또 봤어요. 이분은 소설 써야 될 것 같아. 이 에세이는 너무 어려웠어. 이분이 아까 시대의 소음에서도 아시겠지만 음악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음악의 조예가 깊으시고 또 미술에도 조예가 되게 깊으셔서 어려워요. 나의 조예를 넘어서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렵더라고. 근데 그거를 오히려 소설로는 잘 녹여내신 것 같아서 에세이보다 소설이 더 좋다라고 느꼈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한 달 전쯤에 이제 대구에 1박 2일 내려갈 일이 있어서 그때 들고 갔는데 그 1박 2일 안에 다 읽었어요. 굉장히 쉽게 읽히고 길이도 길지 않아서 뒤에 나오지만 이 바캉스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캉스 때 이렇게 들고 가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데 그게 정말 딱 들어맞는 책이었고 이 줄리안 반스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뭐 다른 작가들이 추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팟캐스트에서 리뷰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꼭 읽어보고 싶었던 소설이었다. 그리고 이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뭔가 계속 떡밥인 이렇게 느꼈고 2부에서 그 모든 걸 한 방에 터트리면서 이게 뭔가 쭉 펼쳐지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혔어요. 준바퀴님은 이거 10년 전에 읽으셨다면서요? 맞아요. 10년 전에 우연히 독서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때 좀 날라리로 읽었나 봐요. 날라리?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떡밥의 날라리. 그거를 근데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 딱 생각이 떠오르고 맞아 이런 반전이 있었지 이게 있었지 그때도 좀 충격적이었지 왜냐면 그 부분을 계속 봤거든요. 제가 잘못 읽는 줄 알고 근데 그때도 지금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책은요. 기억, 시간, 기록에 관한 인생 이야기인데요. 이 번역하신 분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올더스 헉슬리는 각자의 기억은 그의 사적인 문학이라 말했다. 반스는 그 문학이 자기 본의적인 기만, 망상적인 허구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 책은 한평생 문학의 소재가 된 적이 없을 만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다. 요 문장이 와닿았어요. 맞아, 되게 평범한 아저씨의 이야기인 거
라고 하면서 우리 스토너 또 얘기 나오는데 그치 그 평범한 아저씨의 삶을 문학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쫙 묘사를 해드릴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영국이고요. 첫 장면이 대학을 앞둔 4명의 고등학생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주요 인물을 꼽자면 주인공 토니 웹스터, 그다음에 에드리언 핀, 토니의 첫사랑인 베로니카의 엄마 사라 포드, 토니의 전부인 마거렛 이렇게 꼽는데요.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마 주인공으로 이게 엄마들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베로니카의 엄마가 결국 이 사건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고, 그다음 전부인이지만 현재의 이 주인공 토니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마가렛 캐릭터도 제 주요 인물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4명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면 한 달 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이거 보면서 살짝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허세 가득했던 토니 웹스터는 대학에서 첫사랑 베로니카와 첫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이게 돼요. 베로니카와 자기의 우상과 같았던 베스트 프렌드 에드리언 핀과 사귀게 되면서 이 토니 웹스터는 쿨하게 편지로 그의 둘의 사랑을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에드리언은 손목을 그어 자살하게 되고 40년이 흘러 토니는 에드리언의 일기장과 토니에게 남겼다는 얼마의 돈을 받게 될 거라는 소식에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노인이 된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고요. 일기장과 돈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에 대한 이유가 소설 후반에서야 드러나게 되고요. 아주 거대한 스포가 있는 소설인 관계로 아마 저희가 수다를 떨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tay tuned, don't go away. 그러니까 이거 애드립으로 써놨는데 안 살았어. 잘 살리셨어요. 이거 영상으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22쪽에 보면요. 엘릭스와 러쉘은 그 고등학생 친구 4인종? 뭐라고 해야 되지? 4인조? 4인조. 그룹 같네요. 아이돌. 4인조 중에 두 친구인데요. 엘릭스가 러쉘과 비트겐슈타인을 읽었다면 에드리아는 까뮤나 니체를 읽었다. 나 토니는 조지 오웰과 올더 석슬리를 읽었다. 콜린은 보들레르와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다. 라고 고등학생들이 되게 허세 장난 아닌 작가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난 이런 책 읽는 사람이야. 쟤는 이런 책 읽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뭐뭐 읽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꼽고 싶은 작가나 작품 있으세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저 이거 질문이 너무 사실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 이 책들 대부분 독서 모임에 산 거 아시죠? 저희가 이렇게 허세 가득한 독서 모임인데 왜냐면 저희 조지 오웰 했죠. 동물농장. 했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였나? 했습니다. 죄와벌 했죠. 네. 그리고 그 니체였나? 아니다. 했습니다. 했죠 저희.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책들을 저희가 다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재밌기도 했었고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나중에 할 그런 질문과도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오바키님의 질문을 답을 하자면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이 나를 가장 잘 묘사를 할까. 근데 우선은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고 많이 읽었던 작가 섬에 있는 서점 게브리엘 제빈.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어떨 때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어떤 되게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주인공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게브리엘 제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친구 소개할 때 내 친구 금바키는 게브리엘 제빈 책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알겠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질문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확신을 그러니까 자꾸 계속 바뀌고 그렇죠. 없고 그냥 딱 정의를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책 약간 이렇게 좀 마이너한 책
좀 보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너 책을 읽는 사람. 네. 근데 줌바- 그 자체로 되게 그래. 줌바키님의 어떤 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이 됐어. 근데 나중에는 꼭 이렇게 허세를 부려보고 싶어요. 작가를 꼭 넣고.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우리 백박희님은 혹시 나는 어떤 책을 읽는 사람이야? 나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떤 나를 카테고리화 시킨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자팍다식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는 약간- 좀 잘 넘어간 케이스들. 스무살. 여기 지금 줌바퀴 백바퀴는 피가 구멍 만들어 놓은 거야. 카테고리 범죄 안 넣었거든 지금. 난 아직 대답 안 했거든요. 아직 더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 구체적인 어떤 책이 있다 이렇게는 저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약간 몸을 사려야 되겠는데. 안 돼. 여기가 이거 제일 궁금해요. 다독가시고. 그렇죠. 아, 꼭 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스테디셀러. 아 이것도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스테디셀러. 그럼 예를 들어주세요. 스테디셀러가 굉장히 많잖아. 뭐 시크릿도 스테디셀러야. 그치. 나 그것도 읽었어. 하지만 오바키님을 묘사할 때 시크릿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종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왜냐면 나도 처음에 게브리엘 제빈을 떠올렸거든요. 좋아하는 작가니까 떠올렸는데 저도 무슨 책 읽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되게 되게 어려운 비트겐슈타인 철학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설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소설 아니 그 사람 철학이 왜 어렵냐면 철학을 되게 수학 기호처럼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읽던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읽는 모든 책마다 그 작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허세에 가득한 얘기긴 한데 그 어려운 철학책을 읽은 사람이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할게요. 같이 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근데 이런 저도 철학책을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고 가끔 독서 모임에 철학책 나올 때 되게 어렵게 읽었어요. 막 우리 정말 이거 실패한 책도 좀 있었잖아요. 막 다 못 읽고 막 이런 책을 읽었냐 이러면서 거의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저는. 실패했잖아요, 저희.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인지 어떤 삶의 그런 자연스러운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철학책이나 철학자 이런 얘기들이 삶 속으로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도 나중에 멋있게 저는 카미를 읽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분 웃겼어요. 허세긴 허세인데 내가 다 아는 작가들인 거야. 나도 허세를 부렸나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 스토리가 보면은요. 베로니카 집으로 이 초대를 해요. 베로니카가. 근데 이 둘은 아직도 이렇게 스킨십이 없는 상태로 연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시대적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여자가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랬는데 집을 초대를 합니다. 집을 초대를 해서 베로니카가 이렇게 합니다. 베로니카는 내 입술 중앙이 아닌 입가에 키스를 하고 떠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 관계의 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방에서 들어오더니 입가에 키스를 하고 문을 닫고 나가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되게 자세한 설명이 뒤에 있거든요. 약간 농도가 진해서. 근데 이게 영화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요. 근데 책을 읽으면 소년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남자애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되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어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이 베로니카는 왜 입술 중앙이 아니고 입가에 키스를 하고 방문을 나갔고 왜 이 토니는 이거를 끝이라고 느꼈을까요? 이거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 관계는 끝이 났어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직접적인 장면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영화에서 좀 훅 지나갔다는 게 놀랍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인이 정말 너무 얘기를 했다. 난 이제 너랑 끝이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인식을 했고 굉장히 강렬했던 장면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를 묘사하는. 근데 저도 헤어지려고 안 했으면은 키스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입가에. 근데 확실히 하고 그냥 뭐 마지막으로 끝낸다. 딱 이거네? 약간 저도 되게 직관적으로 아 마지막이네. 그래서 그냥 입가에 키스했네. 약간 이렇게 딱 와닿았거든요. 백박희님, 남자의 어떤 심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놓였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앞 뒤를 다 생각을 해야겠죠. 무조건 이게 근데 이제 중앙이 아닌 입가에 키스를 하고 떠났다라는 거는 확실히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예감을 합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혹시 사시면서 연애를 하시면서 이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서도 아 이제 끝이라는 걸 느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애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없는 것 같은데. 끝이라고 말을 해줘야 알았어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끝냈다. 잘 끝냈어. 저는 진짜 옛날 기억인데 고등학교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저는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영화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고등학생 때니까 뭐 갑자기 그래서 같이 집도 같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사거리를 냅다 뛰어갔어 내가. 그리고 버스를 바로 타고 그냥 갔어.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래나 모르겠네. 근데 어리니까 저도 그런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화끈거려서 미안해지네. 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게 변죽을 부린 적이 있었네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그치. 어쨌든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다들 그런 약간 되게 뭐 실패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연애 경험 한 번씩 다 많은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끝이라는 말 언급 없이 이게 끝. 근데 보통 제 경험을 떠올리면은 이게 물론 어떤 관계를 끝낼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하고 끝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서로의 합의하에 끝나는 거는 당연히 끝 이런 걸 하지만 사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끝났다기보다 그냥 계속 느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좀씩 계속 느껴왔고 생각해왔고 오래 고민을 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을 때 그게 끝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이 관계를 내가 아무리 끌고 가도 이건 안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느껴진 순간 그냥 딱 놓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연인 관계일 수도 맞아요. 있고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있고. 근데 베로니카는 그렇게 하고 끝났잖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둘이 이제 헤어진 상태거든요. 그제서야 둘이 육체적 관계를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야? 우선은 둘이 어렸다. 이래서 물론 어린 거랑 뭐 관계없이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선 둘이 어렸던 것도 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게 나이 어린 거 그리고 생각이 조금 어렸던 거. 생각도 어리고 그냥 그때 분위기 탄 거 아닐까라는 추측.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땐 못하고 놨네? 즐겨? 약간 이런 갑자기 쿨해진 거야? 약간 그 뭔가 둘을 속박하고 있던 그 관계가 벗어났을 때 서로 자유로워져서 정말 내 욕정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참 특이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중에 그렇게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에이드리언이 편지를 씁니다. 토니한테. 나 베로니카랑 사귄다. 그리고 열이 받아서 답장을 했고 얼마 있다가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편지를 또 받아요. 여기 87쪽에 보면은 에이드리언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살을 감행했고 자살 이유를 소상히 설명한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왜 갑자기 자살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래 해봤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처음 질문과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질문이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앨리스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에이드리언이 카뮤와 니체, 독일의 철학자들, 그리고 토니는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인데 저는 이제 올더스 헉슬리의 책은 못 읽었지만 조지 오웰의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조지 오웰은 뭔가 그 시대를 비판하는 굉장히 살짝 비꼬긴 했지만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뭔가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현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카미와 니체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부조리. 이런 걸 정리하려고 했었고 그걸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키고 이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런 뭔가 복잡한 그런 이성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현실의 삶과 좀 동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되게 행복했다 그랬죠. 친구들 말에 따르면 애들은 진짜 행복했어. 이게 우울과 관련된 자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걸 뛰어넘었다. 나는 이제 이 삶에 미련이 없다. 뭔가 이해했고 그럼 굳이 이 삶을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를 그 경지까지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그 토니의 엄마가 에이드리언이 자살할 이유에 대해서 걔는 너무 똑똑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똑똑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에 뛰어넘어 버리고 이게 뭐 이 현생의 즐거움 다 무슨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까뮈는 자살이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 문제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살 자체를 되게 멋있게 써놨고 또 여기에다 1급이라고 했더라고요. 1급 자살. 1급 자살. 얘네는 등급을 또 매기네. 자살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허세 가득한 청소년 시기를 보낸 애들인 것 같고 그거의 결과가 자살로 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음모적으로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장르가 바뀌는 건가요? 네, 네. 왜냐하면 본 사람은 없잖아. 죽은 상태는 봤지만 또 문을 닫아놨다면 닫아놓고 노트 해놨어. 너네 여기 기숙사에 살았으니 너네 여기 들어오지 말고 경찰을 불러. 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계획적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정말 잘 꾸며낸 것 같아요. 소설적인 장치로 정말 잘 썼다. 이런 자살이 어디 있겠냐 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자살. 정말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쨌든 이 에이드리언이 이제 철학가들 많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겉에만 읽은 철학이 아니었을까? 이 에이드리언의 나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걸 얼마나 깊이 이해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고 그거를 자기가 이해했고 이 삶 뭐 부질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 수많은 것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과 본인 그런 사상과의 괴리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베로니카 엄마와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게 본인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더 추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랑 사귀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 엄마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 나오거든요. 이게 벌써 나와버렸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나는 베로니카 엄마가 그 준박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주를 했잖아요. 토니가 편지에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토니가 자기가 옛날에 쿨하게 너네 잘 사겨 그래 너희들 잘 어울려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쿨하게. 나중에 자기가 쓴 편지를 받게 돼 베로니카로부터 거기에는 저주가 들어있어요. 그 자기 기억과 다른 거. 자기가 실제로 쓴 편지랑 기억하고 싶은 자기 모습이 다른 거예요. 편지에 너 자식까지 뭐 해를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내린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토니가 느끼기에는 베로니카의 엄마와 에드리언이 낳은 아기가 자폐 경계지능선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내가 쓴 편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책을 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에드리언이 죽었을 때는 그 상태 몰랐을걸? 그죠. 아기를 낳았다는.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 몰랐을걸? 그 편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로니카 엄마랑이 아니라 너는 꼭 베로니카랑 아이를 낳아서 뭐 지옥 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편지를 받고 또 자기가 그 베로니카 엄마랑 아이를 낳았다는 그 충격에 자기의 그런 현실 부정? 현실 부정, 괴리감. 이게 아니었을까 싶지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혹시 학창 시절 남자분들 학창 시절에 이렇게 허세 가득한 캐릭터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물론 많죠. 많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 그렇지 없어 않아, 보이는데 근데 고등학생 남자는 솔직히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 네, 저희가 예고를 나왔잖아요. 약간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냥 약간 예술뽕이 조금 있을 때라서 예술뽕. 그때가 제일 왜냐면 현실 세계 나가기 전이거든. 그 예술가로서의 현실 삶의 전이라서 약간 그런 거 조금 콧대 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어깨뽕도 좀 있는 것 같아. 난 예고 다닌다 막 이런 거. 맞아요. 저 주변에 예고 다니는 친구들 그 교복 입고 막 저희 마주치면 되게 막 이러고 다녀요. 좀 있어요. 또 교복이 예쁘거든. 그리고 걔네 거기 것도 예쁘더라. 거기 또 머리를 묶고 다녔었어. 국악고 막 국악 이래가지고 좀 뭔가 우리 다르다 이런 좀 그런 취하는 시기가 있어, 조금씩 있어. 한 번씩 그거는 이제 세게로 있는 것 그건 같아. 예고잖아. 근데 평범한 남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예고 선배님. 둘 다 예고.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다르지. 남자들의 허세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허세. 글쎄요. 진짜 중학교는 이제 제가 예고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예고로 나왔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여자 학생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거는 많이 못 봤지만 약간 오히려 대학교 와서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한창 이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제 약간 방황을 많이 하거나 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근데 이거는 뭐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확실히 많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허세 부리는 애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날라리의 범주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뭐 어른처럼 흉내냈을 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서 날라리 뭐 욕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여기에 웃겼던 게 손목시계 허세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손목시계를 안으로 차는 게 자기들끼리 어떤 멋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 그냥 안으로 차면 이렇게 시계가 손목 안쪽으로 보이게 차면 있어 보였대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찼다고 하고 이게 영화에서는요 진짜 웃긴 게 셋이서 동시에 시계를 이렇게 봐요. 뒤집어서. 이 장면으로 나와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브로맨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브로맨스이자 자기들은 특별하다라는 어떤 상징과 같은 행동인데 이런 게 있나? 너무 신기하고 난 귀엽더라고. 근데 그거는 여자 학생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허세, 우리만의 그거, 약간 이런 게 중학교. 뭐 하셨어요, 우리 김박희님? 뭐 머리 뭐 핀 같은 거 찌르지 않으셨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뭘 했던 건 없는데 딱 그런 분위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우리만의 그거야? 약간 이런 거. 그 사춘기를 겪는 소년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봤자 저희 똑같을 때 보고 약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때 합반이셨어요? 저는 합반이었어요. 저도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합반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뉜 건물 심지어 1학년 때는 건물도 달랐어요. 음. 신관에 남자애들이 있었고 본관에 여자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통해서 듣는 거지. 야 쟤네 되게 더러워 이런 얘기. 쟤네 남자애들 냄새나 이런 얘기 저희가 듣기만 했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 아 남자들 여자들 반응 얘기 들을 때 뭐야 서로 이렇게 그냥 둘이 친하게 못 지내게 하려고 계략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그 처음 소설을 읽을 때 성장기 소설인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약간 유치한데? 라고 봤었거든요. 허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뒤로 갈수록 이 허세들이 어떻게 구슬 끼듯이 견말지는 걸 보고서 이 작가 천재다. 굉장히 빅픽처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릴 때 이러한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중간에 건너뛰고 그죠. 바로 노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게 와닿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에서 토니에게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사랑 베로니카, 여행 가서 가볍게 만난 자유로운 영혼의 애니, 그리고 이혼한 전처 마거렛. 3 여자가 나오거든요. 토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셋 다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나 똑같아.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뭔가 정착하지 못한 느낌이 들고 뭔가 물음표 가득한 삶을 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이 3명 중에 내 기준의 사랑은 없었다. 본인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토니는. 자기를? 그리고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취한 자기의 느낌? 취해. 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누구 사랑한 것 같아요? 나는 결국 끝사랑이지 않을까 마거렛. 그러니까 마거릿은 이제 사랑을 건너뛰고 그냥 그 부부로서의 그런 짠함, 의리 이게 더 강하게 보였어요. 이거를 내가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로니카 첫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가는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마가렛은 이혼했는데도 계속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부부였던 것 같아요. 둘은. 둘이 서로를 의지하는 방식이나 서로에게 약간 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봤을 때 진짜 부부인데 사랑은 빠진 부부라는 느낌이 사랑은 들었어요. 또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백박희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아유 궁금하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과 끝사랑이 있잖아요. 어쨌든 첫사랑의 개념도 다 다르더라고요. 뭐가 첫사랑이다, 짝사랑도 첫사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끝사랑이 첫사랑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3명의 여자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자유로운 영혼의 애니 있잖아요.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떤 의미? Anybody, anyone. 왜냐면 사실 저 애니 기억 안 나요. 제가 한 달 전에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중요한 주인공들 아까 그 4분 처음 말씀하신 4분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 애니는 기억이 없어요. 꽤 길게 안 나오진 않아서. 근데 이제 애니라는 거에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가. 톤이라는 이름도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혼자 그냥 딴 생각했어요. 애니, 가벼운 사랑을 근데 저 애니라고 자유롭다 이유는 느꼈어요. 딱 그 그냥 단어 그 이름만 보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베로니카 엄마 사라포드는 그날 왜 그랬을까? 여기서 사라포드라는 그 베로니카 엄마가 부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여자는 왜 이랬을까 궁금하거든요. 준박해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쪽 글을 읽어드릴까요? 방 아래쪽에서 정확히 5분 늦게 정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포드 부인은 걱정 섞인 표정. / 계란 때문인지 나 때문은 아니었다. / 닫고으로 노른자가 터진 계란을 쓰레기통에 내버렸다. 포드 씨는 저녁 식사 후 내게 브랜디를 권했으나 내가 고사하자 사내 대장부가 맞느냐 생쥐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술을 권하면서 안 마신다고 하니까 남자 사내 자식이 뭐 이런 것도 안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되게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 보면은 되게 요부처럼 자세를 취하세요. 음. 그 영화 안에서도. 그리고 잭이라고 베로니카 오빠가 나오거든요. 베로니카 오빠도 그 자기 엄마인데도 되게 깍듯이 부르면서 뭐 어머님 이렇게 깍듯이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의 사건은 이 포드 부인은 왜 그랬을까? 이 왜 그런 게 왜 터진 계란을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그거랑 갑자기 예민해진 거잖아. 갑자기 요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계란이 터지니까 쓰레기통 되게 폭력적으로 버리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자기 토니한테 술 한잔 할래? 이러고. 저는 이 장면도 기억에 남지만 여기 토니가 이 집에 갔던 전체적인 인상이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뭐 너무 좋은 가족이라고 해도 불편한 상황인데 좋은 가족도 아니야. 뭔가 그 사이에 미묘한 그런 관계들도 서로가 편한 관계나 화목한 가정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그런 관계에다가 이 가족이 토니를 굉장히 특히 아버지와 형이 약간 업신여기잖아요. 그렇게 막 미묘하게 막 불편한 말들을 던지고 막 나를 시험하게 하는 말들 아니면 그러니까 판단하는 말들을 던지면서 불편하게 하고 그런 와중에 엄마가 내 편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엄마도 그 가족이랑 뭔가 겉도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게 뭔가 폭발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왜 이 장면 기억나냐면 이 장면 그냥 읽었을 때는 넘겼었는데 뒤에 갑자기 베로니카 엄마랑 그 에이드리언이랑 사이에서 아기가 낳았다는 거 순간 베로니카 엄마가 토니한테도 플러팅을 했구나.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 장면을 다시 와서 읽었었거든요. 그냥 질투? 딸에 대한 질투? 딸에 대한 질투. 내 남자여야 하는데 얘도 이렇게 막장으로 느꼈어요. 나 살짝 이 부분 이렇게 살짝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어머니가 이 토니한테 뭐 있나? 이렇게 살짝 느끼긴 했거든요. 왜냐면 술을 권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토니가 그 저주 섞인 편지에 꼭 너 에이디언한테 너 베로니카 엄마한테 꼭 가봐 이러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 둘이 그랬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얘기를 했다 편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백박희님 이게 장르가 무슨 장르인 것 같아요? 약간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면서 들어보면 그 이 에드리안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약간 그 캐릭터들의 설정을 어느 정도는 약간 정해놓고 쓰지 않았나. 그래서 에드리안은 약간 굉장히 똑똑하지만 또 굉장히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근데 또 그 가족 안에서도 뭔가 자기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에 대한 어떤 좀 삐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묘사할 때 이름 써놓고 캐릭터를 다 써면서 봤어요. 분명하게 캐릭터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애니 같은 경우도 애니는 어떤 음악을 듣고 애니 책장에는 시집이 가득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나 음악으로 사람을 묘사해 놓은 것들이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참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볼 때 이 포드 부인은 친엄마가 아니다. 그럼 친엄마 아니면 어디까지 상상해봤어요? 어느 관계다? 잭이랑도 놀아놨었다. 거기 이야, 베로니카의 오빠. 베로니카 그 아들. 오빠. 아들인 거지. 양아들. 양아들 내 추측으로는 양아들인 거야. 이미 한번 플러팅을 했다가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치 그런 느낌으로. 근데 에드리안만 성공했어. 그치. 왜냐면은 그 나이대가 안 같으니까. 약간 조금 더 그치. 성숙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외향으로는 자기 타입인데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성이나 이런 거는 성숙해 보이니까. 아, 에드리언이 그럼 사라포드를 사랑한 거야? 몰라요. 둘이 그래서 넘어갔나? 그거는 진짜 우리가 추측만 할 정말 뿐이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라포드 부인은 그냥 친엄마가 아닌 자기 아빠의 정부였거나 뭐 그러니까 베로니카가 가정에 마음을 못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잭이라는 형님도 이제 어머니라고 완전히 누가 그렇게 각듯이 해요. 특히 유럽이나 서양 문화에서 되게 너무 선을 그었고 영화에서도 되게 젊게 나와요 엄마가. 그럼 그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이 영화를 찍은 사람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르가 희한하게 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 기억과 시간에 관한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백박희님 기억을 얼마나 믿으세요? 한 반 믿는 것 같아요. 반? 네. 그럼 얼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되게 갈린다. 얼마나 믿으세요 기억을? 저는 진짜 한 2, 3년 전까지는 100%였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기억을 얘기하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그래도 한 40% 정도만 40%?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반인 것 같아요. 반? 왜냐면 그 기억 자체라기보다 그 기억을 해석하는 걸로 우리가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계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뭐 어떤 해석이 덧대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어가지고 반 정도. 저는 최근에 제 경험담인데요. 저도 기억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건이랑 시간이 엉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A라는 사건 안에 1, 2, 3, 4의 시간 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기억해낸 거는 3, 2, 1, 4로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니? 곱씹어 보니까 3, 2, 1, 4가 아니었어. 1, 2, 4, 5였어. 생각을 곱씹으면서 다시 시간이 퍼즐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사건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틀려 있는 걸 보고서 기억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없겠다라는 경험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묘사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 문장인데 읽어드리면은 161페이지 그 책 페이퍼 책으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가감하고 윤색하고 교묘히 가지를 쳐내는 걸까? 이게 우리가 기억을 기억하는 방식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밤에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밤에 이제 잠자는 것도 요즘은 많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살짝 불면증도 있어가지고 근데 밤에 드는 생각은 보통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하는 것들은 과거에 했던 벽차는 일들을 되게 많이 곱씹어 보는데 그게 항상 점점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서. 그렇게 되면서 뭔가 있었던 일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에 관련된 거 문장 혹시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객관적인 시간이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미래를 꾸며내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꾸며내는 것. 나도 그거 미술 찾았어.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가 또 시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느꼈던 문장 하나가 끝에 나오는데 그녀의 얼굴은 이제 여기서 베로니카인데 내 눈에는 20대와 60대를 동시에 오가는 듯 보였다. 이것도 되게 이미지로도 뭔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맞아요.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도 이 한 문장에 녹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장이 하나하나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영문학 언어를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문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원서로 보면. 그러니까
뭐 다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섹스피어 영문학을 공부하려면 섹스피어를 봐라라는 건데 현대 영어를 보고 싶으면 이 사람 작품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문장이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하다라는 걸 느껴서 영어를 좀 정통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분 책 원서를 읽어보시면 고급스러운 영어를 영국 사람이라 그런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아니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다 읽고도. 이 제목 자체로는 있어 보여서 괜찮다. 하지만 그래서 뭐 낚시용으로 참 괜찮은 제목인데 이 내용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반어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그 의도는 아직까지도 사실 미스테리여서 이 번역한 한국 제목은 70점 드리겠습니다. 이러네. 예감 틀리지 않는다고 봤다가 반전으로 예감이 틀렸잖아. 반전을 극대화하려고 쓰신 거면 잘 지었다. 그러면은 사실 번역자의 그런 번역의 그 뭐라지 직역 말고 의역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거면 거의 창작이잖아요. 근데 번역자 역할이 어디까지냐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선을 넘은 번역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책 내용은 너무 잘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 끌려서 읽었다가 책 내용에 반해서 나가는. 약간 그랬어. 네, 백박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물론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기 좀 들려주세요. 혹시 읽게 되시면 얼마큼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또 나중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네요. 이 책 같이 읽으신 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궁금하고요. 저희 다음 책은 뭘까요? 저희 다음 책은 제가 들고 온 책인데 앤드류 포터의 새로 나온 신간입니다. 이 책은 사라진 것들이라는 단편 소설집이고 안에 단편의 길이들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중에 한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 읽으시는데 이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단편집으로 또 간만이에요. 단편집 우리 그쵸? 네. 단편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 그리고 백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를 못 물어봤어. 사 이건 그 야설로 흘러가는 사적으로 물어봐야 돼. 이거는 글로 가면 이게 진짜 중간에서 그래서 읽기 재밌잖아요. 재밌어. 방송에서 얘기하겠어. 야한 책인가요? 야한 부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